자, 이제부터 국가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고고학 쪽에서 주로 설명하는 부분이었었다면은 이제는 이제 이른바 문헌사학이라고 해갖고 그 문헌에 등장하는 기록을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 앞에는 주로 유물 유적을 가지고 뭔가 흔적을 찾아갖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거였었다면은 여기는 그 문헌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어쨌든 연결을 시켜볼게요. 청동기 때 국가가 처음 등장했다라고 했잖아요. 이 국가는 청동기를 소유한 지역은 아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을 단위의 작은 국가이긴 하지만은 여러 군데 군장이 아마 출연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문헌상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등장했었던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가장 처음이에요. 청동기 때 등장합니다.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근데 이 고조선을 건국한 사람이 단군이라고 하는데 이 단군 조선 시기는 기록이라는 게 거의 존재하지 않아갖고 약간 설화적으로만 전승하는 이야기지 구체적인 문헌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갖고 많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할 겁니다. 단군 조선. 흔히 고조선을 3조선이라고 해갖고 세 개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단군, 기자, 위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맞춰갖고 비교를 조금 해드릴게요. 단군 조선의 왕을 단군 왕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 때는 일단 청동기 때 세운 우리나라 최초 국가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 왕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한 걸 봐서는 단군은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왕검은 정책 지배자를 말하는 거고요. 저 때까지는 아직은 무당이 왕하던 시기였구나. 어려운 말로 제와 정이 일치하는, 제사와 정치가 일치하는 시대였었구나라는 정도만 얘기할 겁니다. 샤먼이 통치하는 시대다. 아직까지는 그 일개부 잘하던 사람이 정치까지 관할했었던 아주 좀 원시적인 시대였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증거는 단군 왕검이라는 말 됐고요. 기자라는 말이 제가 조금 하고 갈게요. 우리나라 고조선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게 중국책이란 말이에요. 중국 역사책 보면은 기원전 7세기로 추정되는 책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기원전 7세기 때는 있었던 나라야 조선이. 우리 나중에 삼국유사나 동국통감 보면은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저거는 뒤에 한참 뒤에 역사가들이 그냥 한참 추정해갖고 그냥 붙여놓은 말이지 확인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말 정도로만 사용하는 거고 이건 분명히 이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가 중국 춘추전국 시대인데 이런 혼란기를 거치고 난 뒤에 중국이 그 제국을 만들어요. 중국의 처음 제국이 진나라거든. 제국을 만들면서 황제라는 말을 만들어요. 왕보다 더 높은 존재를 만들어요. 진나라 만들고 한나라 만들면서 애들이 제국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중국인들 관념에 이런 게 생겨요. 세상의 중심이 자기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을 쫄자로 보게 되고요. 주변국들을 우습게 보는 인식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진나라 한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인들한테 이상한 마인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주변국들은 다 자기가 통치하는, 다 자기 발밑에 있었던 나라다라는 인식을 역사 속에 막 집어넣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말들이 나중에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에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에 툭 끼어 들어옵니다. 중국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 일단 무슨 나라들이 있었다고 기록될 거 아니에요? 그 기록된 나라들에다 다 그런 말 붙여. 거기 옛날에 우리가 지배했던 나라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 기자라는 존재가 툭 끼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마천의 사기나 아니면 삼국지 위지에, 삼국지는 3세기 때 썼던 중국 나라를 말합니다. 그 한나라 붕괴하고 난 뒤에 나온 나라예요. 그런 책들을 보면은 옛날에 조선이란 나라를 중국인 기자라는 사람이 그쪽으로 건너가고 기자가 통치했다. 그래서 이 무식한 사람들을 문명국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설화가 쑥 끼어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고려시대 지식인들은 그냥 중국하고 친한 말 할 때 기자조선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지 하고 많은 정도였었다면은 조선시대 선비들은 그거를 이제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믿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기자조선이라는 말이 역사 속에 공식처럼 자리 잡게 됐었어요 한때. 그랬는데 현대에 들어와서 자세히 보니까는 뭘 이걸 인정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중국인들이 몇백 년 뒤에 쓴 말에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를 통치했다는 그 말 한마디만 있는 거지 증명할 뭐가 하나도 없는 거야. 심지어는 유물 유적도 보면은 기자라는 존재, 중국인들로 비정되는 중국인 유물이 이 고조선 중심지에서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라는 존재를 지금은 이제 부정을 합니다. 긍정한다 하더라도요, 고조선 중심부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고조선 변방 같은데 정치적 분쟁을 피해갖고 도망온 애들이 살았을 걸로 비정되는 유물들이 이 근처에서나 발견되는 정도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자라는 존재를 부정하거나 기자라는 존재, 기자라고 불리는 일단의 유의민들이 있었다 치더라도 고조선의 중심 정치 지형을 바꾸는 존재 역할을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 게 지금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잘 물어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조선을 좀 세부적으로 물어볼 때는 요 위만조선을 따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물어볼까요?
위만 조선이 시작된 시기와 그 이전 시기를 비교하는 문제를 내요. 이게 고조선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위만이 들어왔던 시기는 진나라가 한 20, 30년 만에 멸망하고 한나라라는 대제국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 교체기 때, 이 정치적으로 큰 혼란기 때 이때 들어온 유이민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저거는 이제 중국 기록에 있으니까 실제 있었던 인물로 봅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중국인들 기록에 위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오랑캐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중국 국경 지역, 중국 변방 지역에 살고 있었던 고조선 사람들이 다시 리턴한 걸로 봐요. 위만이라는 존재는. 근데 리턴하는데 얘가 리턴해서 이런 말 합니다. 여기 왕이 있었단 말이야. 이때 왕은 이제 부왕, 준왕으로 이어지는 그 왕족들이 있었는데 마지막 왕이 준왕입니다. 준왕을 찾아가갖고 지금 중국이 정책 분쟁으로 되게 어렵고 새로운 제국이 등장할 텐데 당신도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유인민들이나 여기서 이제 파편들이 들어오면서 공격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이걸 내가 막아줄 테니 변방 지역에 나를 살 수 있게 해주고 나한테 좀 군사를 거느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알았다 해주면서 얘한테 변방 지역에 땅덩어리를 띄워줍니다. 근데 얘가 여기 나와 살면서 지 세력을 키운 거예요. 계속 들어오는 유인민들을 지가 흡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도 이제 큰 정치 세력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아, 드디어 중국 애들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면서 내가 당신을 보호해 줄 테니까 왕궁까지 나를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준왕이 믿고 이제 열어줬지 뭐야. 열어줬는데 위만 군대가 들어와서 그냥 준왕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위만이 한 100여 년 정도를 통치하게 돼요. 위만과 그 자식들이 100여 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걸 위만조선이라고 해요. 이것 좀 비교하는 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고조선의 왕 이름이 4명 등장하는데요. 이거는 기억 좀 해두세요. 이거는 다른 나라랑 비교할 때 가끔 문제를 냅니다. 고구려, 부여 이런 나라랑 비교할 때 부왕, 준왕 여기는 위만, 우거왕이 있습니다. 동글동글 들어가면 그 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위만 이전이냐 이후냐 묻는 문제도 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기억 좀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 기자가 들어오면서 전래했다는 법이 팔조금법이라는 건데 무슨 뭐 법률도 없이 그냥 무식하게 살던 애들한테 법률이라는 상당히 선진화된 정치 체계를 전파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팔조금법입니다. 이게 문명 교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기자조선 때 있었던 가장 큰 위기는 연나라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위만 이전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건 아주 잘 나옵니다. 그냥 고조선 문제라도 나오고 위만 이전이다라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나올 때도 기억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연장수 징계 쳐들어왔다. 이때 서방연토 2000일 뺏겼다라고 합니다. 이때 고조선의 영토가 중심부가 이동했다라고 해요. 여기가 중심지였었잖아요. 이때 지금 북한의 수도인 평양으로 이동했다라고 합니다. 이 이동설이 지금 이제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이때입니다. 이때 연나라 진계 침입했을 때. 이게 기원전 한 3세기쯤으로 봅니다. 그리고 위만이 들어오게 되는데 위만이 들어오면서 이 마지막 왕에 있었던 준왕을 쫓아냅니다. 준왕이 쫓겨나면서 어디로 왔었다라고 하냐면 이쪽으로 내려왔대요. 이쪽으로 내려와서 그러니까 죽이진 못한 거예요. 도망왔습니다. 여기 와서 자기가 스스로 한 왕을 칭했답니다. 소위 말하는 청주 한씨들이 자신들의 기원을 대고 있어요. 준왕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준왕 세력들이 내려와서 여기서 명맥을 유지하게 됐다. 그리고 여기는 위만이 차지했다라는 걸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위만이 차지하는데 위만 아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요. 위만 손자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우거왕입니다. 이 두 명은 알아두세요. 동글동글 위만, 우거왕. 예, 위만 시대다. 자, 그리고 상, 경, 대신 이런 단어들 고조선 관직이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이때 이제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진한 교체기 때 위만이 들어왔다라고 했잖아요. 즉 여기는 한나라라는 뜻이에요. 한이라는 거대 제국이 세워집니다. 근데 얘도 아직까지는 통치 기술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는 모든 나라, 이 되게 먼 지역을 직접 복속해갖고 통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눈에 띈 나라들은 번신으로 임명을 해갖고요. 신하로 임명해서 간접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 주변국을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이라는 제국을 운영하게 돼요. 이때 위만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위만한테 이른바 관직을 준다는 형식으로 이 동북아 지역에서는 네가 대빵이니까 내가 너한테 전권을 위임할 테니까 네가 동북아 지역은 네가 좀 알아서 해봐. 대신 너는 내 말 잘 들어야 돼. 이런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자, 거꾸로 말하면은 권력적인 정당성이 없었던 애인데 이 주변국이라는 큰 나라가 자기를 인정해준 꼴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기반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작은 마을 단위 국가들이 더 있었을 텐데 혹은 뭐 마을 단위보다 조금 더 커가는 국가들이 있었을 텐데 얘는 얘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얘가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직접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 안전한 위치에서 지배력을 인정받은 상태로 통치하다 보니까는 얘는 여기서 힘을 키워갈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위만은 나름대로 여기에서 정복국가로서의 특징을 보이면서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얘를 자극하게 돼요. 얘 너무 크는데? 하고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둘이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자, 얘가 커갔다는 증거를 보여줄게요. 이 밑에는 진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중국 애들이 흔히 이쪽 지역 민족들을 예맥족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예족과 맥족이라고 불렀었는데 예라는 나라가 있었다라고 해요. 예라는 나라 내지는 이제 민족이 있었다는 거겠죠. 요 나라들이 예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되게 조그만 소국이었을 텐데 조그만 소국 중에 진번 임둔이라는 나라도 있었다라고 해요. 얘는 그냥 복속을 해버리고 얘는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막고 나를 통해서 교류하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중개무역의 이익을 누리면서 이 지역의 패권자로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꼭 기억 좀 해두세요. 이게 고조선 관련된 용어라는 것도 기억해도 좋고요. 조금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은 고조선 중에서 위만조선 때 일이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이걸 보여주는 걸 한 단어로 말하면은 정복국가로서 성장하고 있었다는 보여주는 증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마을 단위 국가가 아니라 영토를 굉장히 팽창하고 있었던 정복국가로서의 성질을 우리나라도 이제 보이기 시작했다는 증거들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고요. 예진이를 괴롭히고 있었다. 예진을 괴롭히면서 가운데 인터셉트하면서 무역의 이익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법 힘이 있는 나라에 있었다는 거고. 자, 그리고요, 진번 임둔을 복속했다. 이게 위만조선 때 위만의 정복 활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패권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이게 자극해서 뭐를 했었다고요? 결국은 한나라가 얘 더 이상 크면 안 되겠네 하면서 공격을 해들어왔다는 거죠. 이때 멸망합니다. 그래서 한 100여 년간 유지하던 위만조선이 우거왕 때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배경은 한나라가 세워진 게 기원전 202년인데 기원전 2세기 한 그 후반부쯤 가면은 고조선 멸망하기 한 20-30년 전쯤 가면은 흉노하고 크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얘들이 흉악한 놈들이라고 해갖고 그냥 오랑캐나만 생각하지 북방에 거대한 세력을 가진 국가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한나라도 위협할 정도니까. 심지어 한나라가 조공하게 됐을 정도로 굉장히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얘하고도 지금 대립해갖고 골치 아픈데 얘도 성장하고 있단 말이야. 머리 아픈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혹여나 이 둘이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고요. 얘 성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공격하게 됐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사신을 보내요. 아유, 너 너무 섭섭한데? 서파라는 사신을 보내갖고 이거를 이제 외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서파가 가다가 얘를 배웅 나온 고조선의 그 신하를 지가 이미 저를 죽여버립니다. 죽였는데 한나라가 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잘했어 하면서 이 지역에 관직을 줘요. 네가 이 지역을 책임지라 하면서. 그러자 우거왕이 얘한테 열받아갖고 여기를 쳐들어가갖고 걔를 죽입니다. 얘를 죽임으로써 이제 전면적인 전쟁으로 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 5만을 보내고 해로로 한 7,000명을 보내갖고 전면적인 공격을 하게 되는데 1차전에 대패를 하게 됩니다. 애들이. 대패하고 이 전쟁을 1년이나 끌어요. 근데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안에 있었던 귀족들이 자기라도 살겠다라고 해갖고 내분이 벌어져갖고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고조선의 귀족을 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상이 고구려나 부여로 치면 가라고 불리는 존재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상이라는 게 일종의 군장 같은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몇 개의 존재들이 모여갖고 연맹한 국가를 만든 게 고조선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왕으로 만든 거고. 이게 연맹 국가는 되게 느슨한 연결체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안정기일 때는 이 느슨한 연결체가 유지될 수 있지만은 국가가 위협이 되면은 나라도 살겠다고 언제든지 독립할 수 있는 되게 수평적이고 느슨한 체제였었단 말이야. 그게 한나라라는 거대한 국가가 쳐들어오니까는 얘가 한나라하고 직접 교섭하면서 나는 니네한테 항복할 의사가 있다. 나는 왕한테 충성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면서 원심력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어이없이 망하게 된 거예요. 어이없이. 그래서 이 상이라고 불리는 귀족들이 한나라의 왕하고 허락도 않고 투항을 하고 심지어는 왕이 전쟁을 끝까지 하겠다니까 왕을 죽여버립니다. 오히려. 이 왕의 왕자는 또 얘들 편이 돼. 지는 또 살겠다고. 그래서 허무하게 한나라하고 항전하던 왕과 그 항전파에 있었던 장군들이 죽게 되면서 망하게 되는데 이때 투항했었던 이 귀족들은 결국은 한나라한테 지들도 죽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주면서 잘했다. 고조선을 항복하는데 큰 역할이 있었다면서 걔들한테 포상을 해주지만은 나중에는 핑계를 댑니다.
너 반역할 음모가 있는 것 같은데, 고조선의 유민들 네가 함부로 빼돌린 것 같은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결국은 다 죽여버립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이 나라 배신하고 자기 살겠다고 했지만은 저런 거 그대로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망하게 됩니다. 1차전은 대승하고 오래 버텼다. 이런 세계 최강대국이 제국이었었지만 1년 정도를 버틸 정도의 힘이 있었고 오히려 대승을 했다. 그리고 고조선이 멸망했는데 이때 참여했었던 장수들이 들어가서 다 사형당합니다. 그러니까 걔들이 굉장히 크게 전쟁을 운영을 못했었다라는 거예요. 장수들이 다 사형당하고 한 명은 아예 패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훈장을 받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한테도 실패한 전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고조선도 생각보다는 꽤 강력했었던 국가였다는 걸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한나라가 여기다가 원거리 군현을 설치하는데 이걸 한사군이라고 합니다.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법이 60여 개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민족이 들어와서 통치하니까 법이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관습법 수준의 8조 법금 8개 규율만 있어도 돌아가던 나라였었는데 이게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훨씬 더 60여 개 이상으로 증가했다. 60여 개 그러면 망하고 난디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료도 한번 봅시다. 워낙 잘 나오니까 8조 법금. 살상도라고 해갖고요. 죽이면 죽인다. 상해, 다치게 했을 때는 곡시를 합니다. 도둑놈은 노비로 삼는다.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살상도. 8개인데 3개밖에 안 남아있어요. 지금 기록은. 그러니까 여자가 정주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 봐서는 여자의 정주를 강제하는 규정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함무라비 법전 이후에 고대 법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식의 형벌입니다. 죽이면 죽인다. 그냥 만국 공통이에요. 그리고 남자 중심의 형벌이에요. 지배자 중심의 법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부장 중심이야. 여자들의 정조를 강조하는 규정은 다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화폐 액수가 등장하면 고조선 사료라는 거 기억 좀 해두세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화폐 액수가 등장하면 고조선을 다른 나라들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같은 나라들과 비교할 때 기억할 키워드도 있습니다. 상경대부 장군이라는 관직이 있었다. 자, 그리고 범금 8조라는 게 있었다. 법금 8조라고도 하고 금법 8조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를 상대 인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번 임둔할 때 임진 이거를 인정이라고 하시고요. 상대 인정한다. 그 정도로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조금 어렵게 나올 때 이것도 기억해 둡시다. 위만조선 이전이냐 이후냐 묻는 문제가 있다. 이게 고조선이 제일 어렵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위만조선 이전에 있었던 왕 둘이 부준이에요. 동글동글 안 들어가는 왕들. 그리고 연나라 쳐들어온 게 위만조선 이전의 일입니다. 이걸 합치면 부준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동글동글 들어가는 게 이제 위만 때 왕입니다. 자, 진번 임둔 복속했다. 이게 인정 이렇게 하세요. 인정. 진번 임둔을 인정. 그리고 한예 중개무역했다. 이게 뭐라고요? 고조선이 팽창국가로 가고 있다. 정복국가로 가고 있었다는 증거를 했었죠. 그 증거들이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요. 한나라 쳐들어온 게 위만조선 때다. 한나라 쳐들어온 게 연나라가 아니라 한나라 쳐들어온 게. 그리고 결국 한사군 설치됐다.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부준연이 동글동글 부준연 동글동글 인정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부준연 동글동글 인정한다. 한나라 사군 인정한다. 자, 요거 한 줄로만 기억해 둡시다. 자, 이어서 초기 국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국가는 고조선 멸망 후에 삼국이 등장하는데 그 사이에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자, 이 시기는 좀 개연성 있게 설명하기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조선이 BC 108년에 멸망을 하는데 그 뒤에 등장하는 게 이제 삼국시대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삼국시대는 기원전 1세기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뭔가 팽창하는 활동을 보이는 거는 한 3, 4세기쯤 돼야지 이제 그런 것들이 막 보여나가고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간극을 뭔가 메꿔야 되는데 이게 기록이 풍부하지 않다 보니까 저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조선 멸망 이후에 뭔 일이 일어났어? 이걸 말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연치 않게 어떤 기록이 등장하냐면요. 중국의 삼국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삼국지라는 소설책의 저본이 됐었던, 근간이 됐었던 역사책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위초구 삼국이 멸망하고 서진이라는 나라로 잠깐 통합하게 되는데 그 서진의 진수라는 사람이 3세기 후반에 편찬한 책입니다. 위초구 삼국 중에 우리나라랑 좀 가까웠던 나라가 위나라에 있었단 말이에요.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여기 우리 고구려를 쳐들어갔고 고구려 왕이 환도산성을 함락당하고 옥저까지 피난간 세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3세기 때입니다. 그 위나라가 이쪽 북방 지역하고 접한 나라다 보니까는 이 위나라 역사에 이 북방 역사를 덧붙여 갖고 해놓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삼국지 위서에 붙은 동의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한반도에 관한 기록이 비교적 좀 풍성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성격을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기존에 있었던 중국 사서는 이른바 중국과 오랑캐라는 화의관을 입증하기 위한 약간 정치적 성격의 기록들이 많았었다면은, 즉 중국이 세상의 대빵이고 주변부는 오랑캐다라는 시각으로 약간 자기들 중심적인 정치적 기사 위주로 글을 썼다면은, 이 기록은 특이하게 이 지역에 대한 경제, 사회, 문화적인 풍습까지 비교적 좀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책이 없다 보니까는 이 책이 우리 역사를 이제 빈 부분을 서술하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고, 한편 이런 게 있습니다. 중국인의 시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주변국을 약간 이렇게 좀 일부러 애써 낮춰갖고 말하는 그 이제 말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있는 사실 자체는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빈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은, 한편으로는 거기서 이제 벗겨내야 될 그 중국인의 시각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이 책에서 부고, 옥동삼이라는 5가지의 나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고조선 멸망 이후에 삼국시대 등장하기 전에 등장했었던 나라들을 서로 비교해서 각각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특징이 각각 다른 점을 그냥 구분하는 정도로만 얘기하고 가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고조선의 흐름을 조금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추정입니다. 정확히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추정이에요. 고조선이 원래 이쪽에 있었다라고 해요. 이쪽에 있었다가 그 연나라 장수 진계의 침입을 계기로, 이게 기원전 4세기 말에서 3세기 초입니다. 기원전 3세기 초쯤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때 서방로부터 2000리를 뺏겼다라고 하는데, 뭐 대략 재보면은 이쯤 된다라고 해요. 실제 2000리쯤 된다라고 합니다. 이때 평양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이동설이 요즘에 이제 고조선에 대한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 때쯤에 이쪽으로 이동해 왔어요. 이런 큰 정치적 격변이 있을 때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으로 피난을 가거나 이동한 사례가 있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기원전 108년, 기원전 2세기 말에 고조선이 멸망을 하면서 여기 있었던 사람들 상당수가 또 주변으로 이동을 해 갔을 거예요. 실제 기록에 보면은 여기로 왔었을 때 이건 2세기 말이고, 기원전 2세기 초에 보면은 위만이 준왕을 내쫓고 위만 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준왕이 실제 이쪽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마한 지역으로. 자, 그리고 2세기 말 때 우거왕 때 한나라가 침공할 때 이 한나라 침공을 막기 위해서 그 고조선의 신하 중에 하나 있었던 역계경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건의했답니다. 한나라와 이제 관계를 좀 잘 풀어가라고 건의했답니다. 그때 왕이 그걸 듣지 않자 자기가 한 2000여 가호를 거느리고 다시 남쪽으로 남하했다라고 돼 있어요. 그 실제 기록에 보면은 고조선 유인민들이 어딘가로 남하하거나 이동했다는 기록들이 실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적 경험을 했었던, 정치체제의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동하면서 그 사람들과, 그리고 이쪽 지역 어디에서든 자연적으로 발생하던 정치체, 군장 국가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기록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과 연결돼 갖고 여러 국가들이 생긴 게 아닐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송하강이라는 그 지역 즈음에 만주 지역에 부여라는 국가가 생겼다라고 해요. 이게 고조선 다음에 이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서는 1등 가는 국가로, 가장 대표적인 제국으로 인정받았었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뭐 부여 왕자 중에 하나가 뛰쳐나와서 다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뭐 실제 왕자인지 아닌지 입증할 수는 없어요. 여러 학자들의 논의와 주장이 있긴 한데, 기록대로 부여 왕자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별도의 정치자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하여튼 부여의 영향을 받았었던, 부여와 관련이 있었을, 혹은 부여를 계승하려고 했었던 어떤 세력이 여기서 탈출해갖고 여기다 또 국가를 만듭니다. 압록강 유역에. 요거는 만주하고 한반도를 걸친 지역이에요. 이게 고구려입니다. 자, 그리고요, 동해안 쪽에는 옥조하고 동해란 나라가 생겨요. 근데 이거는 나라인지 지역을 뜻하는 말인지 정확히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여기는 왕이라는 존재도 없고요, 수많은 마을 단위의 군장 국가들이 난립해 있는 상태예요. 이걸 묶어 부르는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커다란 정치체로 성장하지 못한 수준의, 아직은 조금 저급한 수준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국가입니다. 지역 내지는 국가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강 이남 지역이 중요한데요. 한강 이남 지역에는 한이 3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마변진이라고 해갖고 마한, 변한, 진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삼국지 위서 동해전에 보면은 마한에는 54개 소국이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안에만. 그리고 여기 변한과 진한에는 12개의 소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 마한에는 목지국이라는 국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충청북도 천안쯤에 있었다라고 봐요. 그 국가가 마한 54개국 중에 영도 국가에 있었다, 리더 국가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표를 진왕, 이 마한의 영도자라고 해갖고 마한 전체의 왕으로 칭해졌다라고 해요. 진왕으로 칭해졌다고 합니다. 여기 사만이 있기 전에는 원래 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중국도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변했듯이 우리나라 한간 남쪽도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조선이 있을 때는 진이라고 칭했다가 어느 순간 이게 한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중에 마한의 대빵을 목지국을 했었어요. 이 54개국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요. 이 고구려에서 탈출해갖고, 이것도 고구려 왕자라고 하잖아요. 주몽 아들이라고 하죠. 한강 유역에 와서 조그만 소국을 건설해요. 목지국한테 부탁해갖고 여기 살 테니까 땅 떨어지면 조금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갖고 여기서 국가를 세웠는데 이게 이제 백제국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십제라고 불렸었다가 비류하고 온조가 남아하는데 그중에 온조가 하남 유래성에다가 이제 건국을 했다고 합니다. 한강 이남에다가. 그리고 비류는 인천 쪽 미추홀로 갔다라고 하고요. 거기에 비류가 실패하고 비류의 백성들이 온조 쪽으로 합쳐지면서 이게 합쳐지면서 백제로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백제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 한 3세기 때쯤 가면은 이 백제국이 목지국을 압도하게 되고요. 4세기 때 가면은 목지국을 완전히 병합하면서 이제 백제의 국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금관가요라고 불렸었던 구야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우등했었고요. 12개과 중에. 여기는 12개과 소국 중에 사로국이라는 게 제일 우등했었습니다. 자, 이런 나라들이 있었는데 요 나라들이 한강 이북쪽, 한강을 기준으로 하고 한강 이북쪽에서는 고구려가 블랙홀이 돼갖고 다 흡수해 나가게 되고요. 큰 블랙홀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이쪽은 백제라는 나라가, 한강 아래에 있었던 백제라는 나라가 블랙홀이 되면서 충청도, 전라도까지 확장해 가고요. 자, 여기는 경상북도 경주에 있었던 사루라는 국가가 조그마한 블랙홀이 되었고 경상북도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여기만 안타깝게 경상남도는 한 12개 국가가 대부분 이렇게 대등했었나 봐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훅 치고 나가지를 못하면서 서로 견제만 하다가 주변 국가한테 흡수가 됩니다. 이 변한 12개국 중에 일부는 백제한테, 나중에는 이제 가야 6개국이라고도 합니다. 변한 12개국이라고도 하고요. 나머지는 진안 쪽으로, 사로 쪽으로, 신라 쪽으로 흡수가 돼갖고 얘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3개의 블랙홀만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면서 3개의 블랙홀만 남게 되는데 그걸 삼국시대라고 해요. 이게 이제 그 사이에 껴있는 나라다라는 걸 좀 기억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볼 건 뭐냐면은 이 부고, 옥동, 삼이라는 이 5개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특징을 좀 구분할 줄 알면 된다라는 정도로만 공부하고 넘어가도록 할 거예요. 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중에 이제 부여와 고구려의 정치적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하고 비교적 가까운 나라가 이 두 나라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정치적으로 일찍 발전한 것 같아요. 이 5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관료체제라는 게 나타나요, 여기는. 즉, 여기는 왕이 없이 군장국가 수준의 국가에 있었다면 여기는 연맹왕국으로도 발전하지 못하고 군장국가 수준에 머물렀던 겁니다. 여기는 왕이라는 게 나타나긴 나타납니다. 한 왕이나 진왕으로 불리는 왕이라는 게 존재했었어요, 분명히. 근데 관료체계를 뜻하는 단어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왕과 여러 개의 군장 명칭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군장이 그냥 연합해서 이끌어가는 국가 아니었을까 이해를 합니다. 자, 여기도 오부족 연맹체가, 여기도 오부족 연맹체가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이 부족장들이 부족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중앙 관료로 편입되면서 귀족 관료 개념으로 이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관료 체제라는 게 일정하게 나타났다는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관료 체제를 뜻하는 단어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부족장 개념이 남아갖고 그 용어가 남아서 이 부족장을 뜻하는 식의 어떤 귀족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이게 중앙 관료를 흡수되면서 나타난 관료 명칭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둘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5개 국가 중에서 관료 체제를 뜻하는 단어가 있으면 어디? 제일 위에 쪽 나라, 부여 아니면 고구려다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 두 나라를 형성하는데 왕이 있었던 부족과 더불어 같이 여러 개 부족이 연합해갖고 이제 처음에 국가를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연합했었던 부족장들을 여기도 뜻하는 단어가 있을 건데 여기는 그 부족장들을 가라 불렀었습니다. 가. 북방 유목민족들이 흔히 쓰는 말이 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것과 유사한 개념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가라고 칭했었다. 그래서 뭐뭐 가로 칭해지는 말이 있으면은 부여하고 고구려 말한다. 부여하고 고구려의 귀족 관료 내지는 부족장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이제 구분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 대가들이 거느린 나라였었다 하면 여기 말하면 됩니다. 자, 그중에 여기는 동물 이름을 따갖고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붙였는데 마가 말이고 우가 소고 저가 돼지고 구가 개입니다. 여기에다 양하고 닭까지 합쳐갖고 6축, 6개 가축 이름을 따갖고 관직 명칭을 지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건 지금 먼저 짚고 할게요. 우리 한국사에서 경제적 특징을 말할 때 지리관념으로 얘기할 때 항상 맞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 만주 지역은 상대적으로 농사가 덜 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수렵이 발달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나라가 등장하든 간에 이 지역은, 이 지리적 특징은 수렵이 발달했다, 목축이 발달했다, 가축이 발달했다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산물이 뭐다? 이 가축 중에 인간이 길들인 동물 중에 가장 중요한 동물이 말이거든요. 항상 여기는 말이 특산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동물은, 가축은 먹고 난 뒤에 뭐를 남기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동물은 죽어서 뭐를 남긴다? 가죽을 남긴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말과 모피가 특산물이라고 해요. 여기는 어떤 국가가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부곡동삼 중에 말과 모피가 특산물이다 그러면 누굴 거라고? 이거는 부여일 거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짐승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 지역은 특이하게 관직명도 뭐라 붙였다고요? 짐승 이름을 붙인 관직명을 썼다는 거죠. 그게 마가우가 저가 구가입니다. 근데 가짜 붙은 게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왕이 있었던 부족과 더불어 4개의 부족, 요 도성에서 나가는 4개의 길목을 각 부족장이 다스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오부족 연맹체라고 합니다. 오부족 연맹체. 자,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지방제도이기도 하면서요, 5개 부족이 연합해서 함께 통치하는 시스템이었을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지역은 각 부족장들이 자치하는 지역이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 4개 지역을 불러 뭐라고 하냐면은 사출도라고 합니다. 혹은 도성에서 나가는 4개의 길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출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딜 말한다? 부여를 말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여. 고구려도 가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는 그 상가 고추가라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 참고만 좀 해두세요. 가짜들 하면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게 주로 나오니까 여기를 좀 기억하면 됩니다. 이 가들이 모여갖고 중요한 정치적인 논의가 있을 때는 가들이 모여서 국무회의 같은 걸 여는데 그거를 제가회의라 불렀었다는 거지. 가들이 모인 회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부여, 고구려 둘 다 있었던 건데 사료가 고구려 사료를 중요한 게 나오다 보니까는 주로 이제 고구려로 내긴 합니다. 둘 다 있었던 거예요, 둘 다. 자, 그리고요, 어느 순간 왕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얘들은 부족장의 성격이 점점 약해지고 관료로서의 성격이 점점 강해질 겁니다. 왕의 신하로서 성격이. 그러면서 이 도성 내에서는 관료 체계가 점점 발달하고 이 부족의 정체성은 점점 약해질 거예요.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발전하게 돼요. 수평적인, 병렬적인 이런 연맹 국가에서 고대 국가라는, 강력한 국왕 중심의 국가로 발전하면 그걸 고대 국가라고 하는데, 고대 국가는 이렇게 피라미드식 개소 체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왕이 있고 여기는 수평적인 부족장들이 존재했었다면 왕과 더불어 부족장들이 중앙의 관료로 바뀌게 돼요. 요거는 이렇게까지 발전 안 했지만 그 중간 어느 즈음까지 발전했었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뭐가 있었다? 관료로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관료라는 명칭이. 그래서 대사, 대사자, 사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조금 덜 나오고요. 여기가 잘 나옵니다. 여기 관료 체계가 존재하는데 이걸 사자, 조의, 선인이라고 해요. 사자는 둘 다 있었습니다. 조의, 선인은 고구려 용어다. 이런 관료 체계가 있었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면 됩니다. 옥동자는 왕이 없었다 그랬었죠. 여기는 그냥 조그마한 마을 연합체 같은 거였었어요. 그래서 옥조하고 동해는 약간 지역을 부르는 이름으로 좀 해석해도 될 정도였었습니다. 왕조로서의 정치체가 보이지 않는 데였었어요. 꽤 넓은 지역에 퍼져 있었던 한 구역이었단 말이야. 여러 군장 국가들이 느슨하게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국가였었습니다. 동해는 함경남도부터 강원도까지 이제 여러 군장국가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의 국가를 말합니다. 자, 우리 고선 얘기할 때 위만주선 때 남쪽에 있었던 진과 이 북쪽에 있었던 예가 한 나라와 직접 교역하는 걸 막아갖고 위만주선이 중개무역의 이익을 누렸다 했잖아요. 흔히 이쪽 지역을 예맥족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중개들이 우리를. 요 밑에 쪽은 이제 한족이라고 해갖고 우리 민족의 이제 기원이 되는 건 예맥족과 한족이 기원이 돼요. 그 예라는 게 요 예일 수도 있어요. 고조선 때 있었던 예라는 게 이쪽으로 이동해 왔거나 아니면 예라는 게 원래부터 이쪽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족을 뜻하는 게 아닐까 보기도 합니다. 동쪽으로 온 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족속들이 여기 와서도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냥 군장국가 수준의 어떤 정치체를 유지한 채 살고 있었다. 자, 여기는 주변 국가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팽창할 수도 없고요. 얘가 성장하는 걸 좀 막고 있었어요. 그리고 막고 있으면서 얘한테 나오는 특산물을 얘가 이제 조공으로 걷어가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고구려와 가까운 게 옥저이다 보니까 옥저가 많은 수탈을 당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옥저는 스스로 정치적 왕을 세우지 못하게 하고요. 대신에 고구려가 여기를 감독하는 감독관을 보내갖고 일종의 총독처럼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걸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왕국으로 발전하기 되게 안 좋은 조건이었었다. 주변에 강력한 국가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것 좀 기억 좀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왕이라는 존재는 없고요. 대신에 여러 개의 군장을 뜻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군장을 읍군삼노라고 합니다. 읍군삼노. 자, 옥저하고 동해는 다시 한번 보세요. 왕이 없다. 대신에 뭐는 있다?
그 음낙단의 군장들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이 음낙들을 다 묶어갖고 이들의 대표가 되는 왕을 만들지 못했지만 군장 명칭은 존재했다. 그러니까 합치면 뭐라고 하냐면은 왕읍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왕읍삼. 자, 옥동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옥동자는 좀 생기다 많친 걸 옥동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하면 된다? 생기다 만 국가다 하시면 돼요. 생기다 만 국가다. 그래서 뭐다? 왕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군장밖에 없었다. 왕읍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누가? 옥동자는 조조가 세운 위나라 있잖아요. 여기서 3세기 때 고구려 동천왕 때 관국이라는 사람이 쳐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동천왕이 옥저까지 피난가게 됩니다. 이때 따라왔었던 종군 기록관이 이 주변 국가들의 정세를 기록으로 남겼어요. 그게 3세기 중반이었었는데, 자, 위초고 삼국은 멸망하고 이제 서진이 잠깐 통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3세기 후반입니다. 3세기 후반 거의 말경이 됐었을 때 서진의 진수라는 사람이 이때 이 기록을 참고해 갖고 주변 국가에 대한 정세를 자세하게 읊어놓은 겁니다. 그 중에 항상 중국은 전대 왕조가 멸망한 후대 왕조에서 그걸 기록을 한다 그랬잖아요. 위초고 삼국시대 기록을 서진에서 편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위나라 기록을 편찬하는 중에 위나라 주변에는 이러이러한 국가, 여기 왜까지 언급합니다. 이 책에는 이러이러한 국가가 있었다라고 쭉 언급을 한 거예요. 자, 보세요. 3세기 중반에 이 종군 기록관이 기록했었던 것이고 여기를 추정해갖고 3세기 말쯤에 다시 편찬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왔었던 거는 이 북부 지역이에요. 여기는 오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지가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은 진이라는 국가가 있을 때부터 전해졌었던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록들을 모아 갖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국지라는 책이 삼국지 위서 그중에 동의전이라는 책이 이 사람이 직접 보고 겪은 기록이 아니라 들은 기록이자 그것도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한참 걸러 들은 거라 완벽하지 않을 수는 있단 말이에요. 다만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우리 지역 기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었던 이런 국가 이름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이 기록을 남겨준 거지만 한편 이 사람의 기록도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전제하에서 이제 좀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한강 이남지에는 사만이 있었는데 사만에는 마한왕, 한왕, 진왕으로 칭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관료책이라는 명칭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54개 소국이다 보니까 여러 개 소국이 있다 보니까 소국을 다스리는 음낙단위의 군장들이 있었는데 그 군장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군장은 신지, 견지, 읍차, 불에 이런 단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소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지, 읍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경제를 얘기할 때 여기는 목축이 발달했었다 했잖아요. 상대적으로 농사가 발달하는 지역은 한강 이남 지역이에요. 우리 역사를 얘기할 때는 지리적 특성상. 그래서 여기는 벼농사가 벼농사 재배가 가능했었던 지역입니다. 벼농사는 물농사기 때문에 벼농사가 발달하면 같이 뭐가 발달하냐면은 저수지가 발달했다는 말을 써요. 근데 같은 말이라고 기억해 두세요. 같은 말. 그래서 뭐 만약에 진짜 어려운 문제 나왔고 이 얘기를 하는데 벼농사가 발달하고 저수지가 발달했다 그 말 나오면 사만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냥 지리적 상식으로 기억해 둡시다. 그건 암기하지 마시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저수지 관리권이 이 사람의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수지 관리권을 두고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자가 들어가니까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좀 편할 거예요. 신지, 견지 이런 말 들어가면 사만, 저수지를 알리 있겠구나 그냥 기억하시면 편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 기억 좀 해두세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만 지역에는 국가 수도에 구급에 왕과 더불어 천군이라는 종교적 지배자가 따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여기는 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왕 따로 무당 따로 있었거든. 우리 고조선 공부할 때는 단군 왕검이라고 해갖고 고조선 초기에는 여기 한 사람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했었다? 재정 일치 사회였었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재정 분리로까지 발전한 정도의 국가였다는 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름으로도. 자, 그리고요. 수많은 마을 단위에는 마을에 소도라는 별도의 구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소도라는 구역이 있어갖고 이 구역은 경계를 치고요. 이쪽 지역에는 함부로 누가 들어가지 못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질한 사람이 여기 들어와 숨어도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잡으러 하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소도라는 지역, 이런 신성구역을 따로 두고 있는 이 풍습이 시베리아에 있었던 그 샤머니즘하고 연관관계가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남쪽이지만 저 위에 시베리아하고 관련이 없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것도 증거가 돼줍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었다는 것을. 이게 어디 특징이다? 사만의 특징이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발전해갖고 이제 소떼라는 말 있잖아요. 이 소떼라는 말이 아마 이 소도라는 경계 지역을 만들고 경계 지역에 어떤 경계 표식을 뒀었을 건데 그 경계 표식이 소도 지역에 있었던 것 이러는 이름으로 이제 발전해갖고 소떼라고 이제 불리지 않았을까 합니다. 소떼 보면 특징이 위에
새 같은 거 있는 거 아시죠? 이 새를 이제 오리로 추정하기도 하는데 이 새가 하늘하고 인간계를 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로 보기 때문에 이걸 놓은 거라고 해석을 합니다. 무슨 나무 떼기 위에 새가 얹어놓은 거 있으면 아 신성구역을 뜻하는 것이다라는 우리나라 오랜 전통이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걸 좀 기억 좀 해두시라고요. 자, 이제 정치적 특징을 설명드렸습니다. 요거랑 관련된 사료를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옛날 부여 풍속에는 가뭄이나 장마가 들면은 그 책임을 왕한테 물었다. 그래서 왕을 바꾸거나 때로는 왕을 죽이기도 했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요것 때문에 한때 부여의 왕권은 약했었다라고 이제 말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부여 풍속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도. 부여가 저 상태로 그냥 존재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야. 저건 옛날에 그랬었고 나중에는 부여도 관료 체계에도 나타나고 하는 꽤 성장한 국가까지 갑니다. 자, 요 표현 나오면 어쨌든 어딜 말한다? 부여나 말한다. 가뭄이나 장마 같은 자연재해가 들었을 때 왕을 바꾸거나 죽이거나 했다라면 부여다. 자,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 무효하고 사형에 처한다. 이 말 나오면은 고구려, 이거 고구려 사료입니다. 제가회의 사료인데 고구려 제가회의 사료다. 큰 나라 사이에서 시달리고 괴롭힘을 받다 성장하지 못했다. 고구려 북속되었다. 1세기 태조왕 때 북속됩니다. 자, 고구려는 대인을 두고 사드라 사막의 토착 지배층과 함께 통치하겠다. 이런 어디 말한다? 고구려 발협해서 목동자 중에 옥저 말한다는 거 기억 좀 해두시고요. 자, 여기는 대군장이 없다. 이게 왕이 없다 뜻입니다. 후읍군 삼노라는 게 있다. 후자까지 들어가면 동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후자까지 들어가면 읍군 삼노는 공통점이고. 자, 이제 나머지 경제, 사회, 문화적 특징을 한꺼번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뭐 있다고요? 말, 모피가 특사입니다.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목축이 발달했다. 수렵이 발달했다. 자, 이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제천 행사가 있죠. 다른 나라는 제천 행사는 추수기 때 제천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일종의 제천 행사가 추수감사제이기 때문에. 자, 여기만 특이하게 농사가 끝나는 추수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언제다? 요것만 특이하게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이굿이라고 해요. 해맞이굿. 12월에 합니다. 유일해요. 나머지 다 10월입니다. 이게 어디다? 부여다. 자, 이 12월에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농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냥철이 시작되는 시점을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수렵이 더 중요했구나. 이 제천 행사도 수렵 시즌에 하는 거 보니까 수렵을 중시 여겼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12월이라는 것 자체를 봐서 영고, 즉 맞이할 영 두드릴 꽃자 맞이굿이라는 걸 봐서는 여기는 수렵사의 전통이 강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짐승 많이 키우는 나라라는 걸 묶어서 한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제전법했다. 짐승 좋아하다 보니까는 소굽으로 점을 치는 게 있었어요. 소굽으로 점 쳐갖고 이게 갈라지면은 흉하고 갈라지지 않으면은 괜찮다. 전쟁 나가기 전에 항상 소급으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괜찮으면은 하고 전쟁을 아니면은 조금 꺼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중국 달력을 썼었어요. 은나라 달력이라고 해갖고 그 은나라 달력은 12월이 정월이라고 하더라고. 은력 정월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12월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장은 이 시기 때 모든 국가들이 순장을 했었을 건데요. 순장에 관한 사료가 남아 있으면은 여기입니다. 자, 이 사료 보세요. 여름에는 얼음에도 장사 지냈다. 순장을 하는데 많을 때는 100여 명 가량을 같이 묻었다. 이 말 나오면 부여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여하고 고구려는 유목민족의 결혼 풍습이 남아 있는데 그 당시 결혼은 피지배층이야 그런 게 딱히 없겠지만 어느 정도 지배층이 되면은 부족 대 부족의 결합이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결혼하고 다시 헤어지게 되면은 인력과 상당히 많은 재산이 다른 데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유목민족들은 자기의 재산을 땅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삼는 게 아니라 사람 수를 가지고 재산으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수 많은 게 자기의 파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형이 결혼했다가 형이 만약에 죽으면 그 형수가 돌아가면은 그 무리들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 부족이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막기 위해서 동생과 다시 혼인시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유목민족에는 흉노의 풍습이랍니다. 흉노의. 그 흉노의 풍습. 당시 북방의 대제국이었었던 흉노 가지고 있었던 풍습이 가까운 나라에 있었던 북쪽 지역에 있었던 부여하고 고구려에도 일정하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가 거느렸었던 다른 부족, 결혼으로 거느리게 됐었던 다른 부족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 괜찮네 하면서 자기도 썼다라는 거예요. 그걸 취수제라고 합니다. 형사취수제. 형이 죽었을 때 형수를 취하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재산과 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결혼 방식입니다. 지금 기준을 생각해갖고 야만적이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시로서의 어떤 재산과 인력을 보호하는 결혼 풍습이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위쪽에 있었던 이 두 나라에 있었던 것이다. 자, 그리고 부여는 관습법이긴 하지만 나름의 어떤 규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부여 사조목이라고 하는데 고조선의 법하고 가끔 비교합니다. 고조선의 법은 살상도 3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범금 8조라고 하는데 지금 3조목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부여는 여기에 살도 관토라고 해갖고 4개의 조목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 요거는 같아요. 죽이면 죽인다. 요거는 플러스 그 가족을 노비로 삼단 말까지 있었고 연자제까지 있습니다. 여기는 도둑도 있습니다. 여기 도둑질 여기도 있어요. 근데 좀 달라요. 여기도 도둑질하면 노비로 삼대 했었는데 여기는 도둑질하면 12배를 감달해갖고 일책 12법이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여자들이 음란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갖고 정조에 관한 규율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여기는 실제 규정이 있어요. 4개 중에 반이 여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간음하면 죽인다, 질투하면 죽인다예요. 여자를 죽인다는 규정이 2개가 있다. 특히 투기, 질투라는 말까지 들어가 있으면 이 부여라는 걸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 부곡동삼 중에 여자의 위치가 가장 안 좋았었던 나라였을 거라고 봅니다. 살도관투 기억 좀 해두세요. 이것도 사료 간단히 좀 볼게요. 사람을 죽이면 죽인다. 제발 사람 노비를 삼다. 도둑질 12배. 이걸로 바로 나와야 돼요. 부여라는 거. 자,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면 죽인다. 질투한다. 혹은 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여자에 대해서 죽인다는 규정이 구체적으로 있으면은 부여 말하면 됩니다. 부여. 이걸 합치면은 살도간투라고 한다. 제일 쉬운 거는 12배라는 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쉽고 그걸 기억 좀 해두시고요. 나머지 사료도 볼게요. 자, 나무로는 고구려, 남쪽에 고구려 있다. 동쪽에는 음루라는 게 있다. 서쪽에는 선비가 있다. 만주에는 선비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습니다. 부여 멸망하고 난 뒤에는 선비족이 만주에 제일 강력한 부족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고려 때쯤 가면은 만주에는 거란이 1등 부족이 되고요. 그 거란 다음에는 여진이 만주의 1등 부족이 되고 조선시대는 여진 하나만 남게 돼요. 원래 삼국시대에는 선비족이 1등이었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다른 부족들이 1등합니다. 이 선비족이 있었는데 이때는 선비족보다는 부여가 더 강력한 국가였었다는 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거 잘 나옵니다. 사람들 체격은 매우 크고 성품이 간직하고 용맹 근엄 후덕 노략질하지 않았다. 이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이건 표현이 좋은 표현입니까? 나쁜 표현입니까? 좋은 표현이죠. 무슨 뜻이죠? 이거 기록한 사람은 중국인이고 무슨 뜻이다? 중국과 사이가 좋은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고구려 한번 볼게요.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다. 즉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부여에서 도망 나와서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는 요새 같은 곳에 나라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요새 같은 곳에. 자, 요새는 안전하긴 하지만 농사 짓기는 안 좋단 말이에요. 산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 갖고 처음에는 이걸 자기 산업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이거 일종의 약탈 경제라 불렀었어요. 뭐 지금은 이걸 잘 쓰는 편은 아닌데 하여튼 고구려를 상징하는 말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탈 경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에 하나가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면은 귀족 집마다 창고가 있어요. 부경이라는 창고가. 이게 남의 것을 일종의 전리품을 빼앗아다가 보관하는 창고였을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약탈 경제였다는 말인데 이걸 설명한 말이에요. 좋은 밭이 없었고 힘들어 일궈도 배를 채우기는 부족했다. 사람들 성품은 흉악 급해서 노략질을 지었다. 노략질했다. 즉 산업 자체가 약탈 경제였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고구려다. 즉 이건 기록이 좋나요? 나쁜가요? 나쁘단 말이야. 고구려는 즉 중국과 사이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일단 도망 나와 세우다 보니까는 부여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었고요. 부여는 어떻게든 얘를 잡으려 했었는데 얘는 그걸 막으려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갈등 관계였었고 얘가 점점 성장하니까 부여는 중국과 손을 잡고 얘를 견제하려 했었단 말이에요. 성장하다 보니까 이쪽에 있었다라고 하는 한사군하고도 대립했었단 말이에요. 중국하고도 대립하고. 성장은 기본적으로 주변국가를 흡수하거나 주변국가랑 싸우면서 커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커가다 보니까 주변국하고 사이가 다 안 좋았던 게 고구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부여하고도 안 좋고 중국도 안 좋았다. 다 안 좋다 보니까는 부여하고 중국은 오히려 사이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록이 완전 딴판이었었다. 강직해, 매우 커, 근엄해, 후덕해, 노략질 안 했대. 아유, 먹고 살기 힘들어서 성품이 흉악해, 노략질을 좋아했대. 이게 어느 나라를 뜻하는 건지 잘 기억해 두시라고요. 잘 나옵니다. 서욱제 미리 사례 좀 볼게요. 서욱이라는 건 사위서자 지복자입니다. 사위집을 지어줬다는 건데 사위집을 지었다는 건 주체가 누굴까요? 사위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야? 장인이나 장모잖아요. 장인 집에 지었다는 겁니다. 즉 여자 집에 산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집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고 산다. 서옥이라는 단어 등장하면 너무 쉬운 거고 이러면 고구려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고구려 설명드릴게요. 자, 부경. 농토가 부족해 힘써 이래도 양식이 부족했다. 이게 고구려 같은 말이다. 일종의 약탈 경제라 불렀다는 거. 서옥지라는 게 있었다. 여기는 남자가 되게 씩씩한 나라였었어요. 상무 정신이 발달한 나라라고 해갖고 무를 숭상하는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자, 고구려는 무사의 나라였었습니다. 그리고 무사가 되게 씩씩하고 용맹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기는 거의 전투가 일상생활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여기는 혼수품이 뭐였었냐면은 수의였답니다. 수의. 그 사람들 죽었을 때 입는 옷 있잖아요. 그게 혼수품이었답니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남자의 역할이 되게 컸었고 남자가 씩씩했답니다. 그래서 여자를 구할 때도 여자 집에 가갖고 문을 3번 뚱뚱뚱 두드리면서 여자 주십시오, 여자 주십시오, 누구 주십시오 이렇게 한답니다. 그건 이제 장인이 오케이 하면은 들어와 살게 한답니다. 그 남자를. 그 들어와 살게 하려고 지어지는 집을 사위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위집. 서욱. 이걸 뭐 한편으로 대릴사위제라고도 부르는데 대릴사위는 그 평생 데리고 사는 사위를 말하는 거고요. 서욱은 평생 데리고 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어는 아주 같은 용어는 아니에요. 구분했습니다. 편하게 기억하려면 데리고 사는 사위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기억할 수 있는데 용어 자체는 똑같은 건 아니니까 이해 좀 해주세요.
여기 제천 행사는 동맹이라고 합니다. 동맹. 고동이라고 해요. 고동. 제천 행사를 하는데 그 제천 행사는 이거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잖아요. 그 제사 지내는 터가 발견됐어요. 나라 동쪽에 큰 수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터도 발견됐고 그 기록도 있습니다. 나라 동쪽에 큰 수열이 있었다. 이걸 풀어서 할 때는 그렇게 말하고요. 사료에서는 이거를 한자 그대로 하면 국동대열이라고 합니다. 이거 나오면 고구려 용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무덤 주변에 소나무 잣나무 심는 전통이 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이게 고구려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라 합니다. 요건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아주 드물게 등장합니다. 대외 관계는 그렇게 해두세요. 주변 국가 다 안 친했다 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얘가 블랙홀처럼 커가고 있다 보니까는 힘이 강한 나라들하고는 갈등 관계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여기 한상훈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갈등 관계라고 하는 거고, 힘이 없는 나라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기 복속되거나 예속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주변은 다 안 친했다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과 부여는 적대 관계, 옥저 동해는 조공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병합해버렸다 합니다. 다 안 친했다 하시면 돼요. 다 안 친했다. 서국제사를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옥저 동해 사만의 풍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특징은. 자, 옥저하고 동해 보시면 옥동자는 동해안 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거 염두에 두고 보세요. 소금이나 어물, 즉 해산물이 발달했다는 말씀이면 아, 옥동자겠구나라고 일단 기억해도 좋습니다. 자, 고구려에다 공납을 한다는 말하면 옥저인데 그 중에 누구까지? 나라가 진짜 힘이 없을 때는 공납품에 뭐가 포함되는지 아시나요? 여자가 포함됩니다. 그 여자가 포함될 때는 항상 거기에 나타나는 결혼 풍습인데 그게 뭔지 아세요? 여자를 공납할 때는 아주머니 데려가는 게 아니라 처녀를 데려갑니다. 그래서 여자가 공납품일 때 항상 나타나는 결혼 풍습은 일찍 결혼시키는 풍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었다? 여인을 공납했다면 무조건 옥저고요. 같은 말이 뭐냐면은 미리 며느리 삼는 제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식 결혼이 아니라 일단 데리고 사는 겁니다. 미리 며느리 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참 살다가 애 낳고 하면은 이 여자가 애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여자라는 개인이라고 보지 마시고요. 여자와 그 자식이라는 노동력을 내가 뺏기지 않으려면은 그 장인 집에다가 돈을 주고 이제 다시 데리고 와야 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진짜 결혼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같이 살고 있다가 이제 애 낳고 다 성장하면은 그때 여자가 이제 자기 친정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때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제 그 돈값을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일종의 장인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노동력을 내가 다시 취해오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미리 며느리 삼는다. 미리 며느리, 민며느리제입니다. 고구려하고 좀 다르죠. 저기는 미리 사위 삼는다. 데리고 사는 사위. 여기는 미리 며느리다. 그래서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사료를 언제 잘 나오니까. 여자 집에 산다 그러면 뭐죠? 고구려예요. 씩씩한 남자 가서 주세요 하는 거고. 자, 남자 집에 가서 산다 그러면 뭐죠? 미리 며느리 사는 겁니다. 미리 며느리. 이건 옥저 말하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자, 어린 여자랑 결혼하다 보니까는 10살 미만의 여자랑 살고 있다. 10살 미만의 여자를 데리고 산다 그러면 어딜 말한다? 아, 여자 뺏기던 나라 옥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오직 옥저에만 쓰는 표현이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요거 여자 나이 10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한다. 신랑 집에서 자라다가 나중에 정식 혼인한다. 옥저 말합니다. 이게 여자를 뺏기고 가족을 뺏기다 보니까 가족 간의 정이 애틋했나 보죠. 가족을 한 군데 묻었다는 풍습이 있어요. 옥저가. 두 번 묻는데 이건 두 번 묻는다라는 거예요. 일단 감회장을 해갖고 살이 다 썩고 난 뒤에 뼈만 추려갖고 묻는데 뼈만 추려갖고 이 뼈를 진짜 묻을 때는 가족 공동묘라는 무덤에다 묻습니다. 커다란 목곽이 있는데 목곽에다가 가족의 그 뼈들을 같이 묻어요. 그래서 묻을 때마다 앞에다가 사람 인형을 매달아 놔요. 그래서 누가 들어갔는지 몇 명이 들어갔는지 그걸 표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다가 쌀 담은 항아리 매달아 놔갖고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일종의 노잣돈처럼 죽고 난 뒤에 저승 갈 때 굶지 말라고 해놓는 이 풍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 수 있어요. 옥저란 나라 사람들은 아, 죽은 뒤에 사후세계라는 관념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것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공동묘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두 번 묻기, 그래갖고 결국 어떻게 한다? 가족들을 같이 묻었다. 사람 수만큼의 나무 인형 매달아놨다. 쌀 담은 항아리 있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요. 가족 공동묘. 원체 잘 나옵니다. 감회장한 뒤에 뼈만 추려갖고 다시 같이 넣었다. 잘 기억 좀 해두세요. 동해 특징 중에 하나가 방직 기술이 발달했다는 건데 요거는 최근에 공모시험에서 자주 나왔었는데 그 하는 거면 참고만 해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키워드가 같이 등장할 거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겁니다. 단궁, 과마, 반어피라는 겁니다. 단궁. 고구려는 맥궁이 유명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단궁이라고 해요. 과마는 과일나무 밑을 지나갈 정도의 작은 말인데 쪼락말보다 더 작은 조랑말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여기 동해안 지역에. 요 지역에. 그래서 굉장히 작은 말이 있었답니다. 특산물이에요. 그리고 반어피라는 게 있는데 반어피는 바다 표범으로 봅니다. 바다 표범이나 물개라고 보이는 이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완전 씨가 마르거든요. 일본 놈들이 다 잡아가고 씨가 말라갖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한두 마리씩 이렇게 보인다고 하대. 뉴스에 가끔 나오더라고요. 서해안 백령도 쪽에 그 바다 짐승들이 있는 거 아시죠? 여기도 그게 나타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엔 되게 많았었답니다. 그거의 모피입니다. 자, 부여는 그냥 짐승, 육지 짐승의 모피가 있었다면 여기는 뭐다? 바다 짐승의 모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반어피라고 한다. 바닷가라는 뜻입니다. 바닷가, 단과반. 여기가 상대적으로 미발전된 지역이다 보니까요, 옛날 풍습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 동해가 특히 신석기 때 이래로 유지되고 있었던 시족사회의 특징이 많이 남아 있어요. 신석기 때 특징이 뭐냐면 폐쇄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많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마을이 띄엄띄엄 몇 개만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서 사냥하는 구역이 있는데 이 구역을 서로 침범하지 않아요. 침범하지 않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각자 구역이 정해져 있는데 구역을 어쩌다가 동물을 막 쫓다가 어쩌다 탁 넘어가면은 이거에 대해서 변상을 합니다. 그 풍습이 남아 있었단 말이야. 그걸 책임을 진다. 책화라고 합니다. 책화. 시족사의 풍습이 많이 남아 있었다. 제일 저발전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 하시면 됩니다. 자, 조경운이 있었다. 그리고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분들께 생활권을 침해하면 노비나 소나말로 변상했다라는 거. 동해입니다. 동해. 자, 여기 제천에서는 무천이라고 한다. 그리고 호랑이 토템도 있었습니다. 자, 이거 다 합치면 단과반 책무라고 합니다. 단과반 책무.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풍속은 산과 대를 중시한다. 이게 경계예요. 경계를 침범하면 책임을 물렸다. 이걸 책화라고 한다. 사망법다. 변홍사 발달했다. 저수축주했다. 그 변홍사에서의 협동노동을 두레라고 해요. 두레. 우리 역사상 두레라는 게 처음 나타나는 게 있어. 사만입니다. 마변진 세계 중에 변화는 철이 많이 생산되었고 낙랑과 외등에 수출했다라고 합니다. 이 변환이 나중에 가야로 발전하잖아요. 나중엔 이거를 이제 금강가야라고 할 거예요. 금강가야. 낙랑과 외등에 철을 수출했다라면 금강가야 말합니다. 여기는 변환이라고 하고요.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철은 변하는 거잖아. 철은 변하죠. 녹슬잖아요. 그렇죠? 변환이다. 변환. 여기가 철의 왕국이었었다. 그러니까 실제 나중에 가야를 철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이 철 기술이 신라로도 전수가 된 것 같은데 나중에는 신라가 더 발전해. 그래, 얘를 오히려 잡아먹습니다. 여기는 서로 경쟁만 하다가 어느 한 놈도 치고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가 좀 통합해갖고 더 발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변 국가한테 잡아먹히는 시세가 된 거예요. 한능검 어렵게 나올 때는 이런 것도 다 나왔었는데 토실 같은 거. 이게 기록에 나오는 건데 이건 고고학적으로도 그대로 증명이 됐어요. 마치 무덤처럼 집을 지었대. 땅속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땅속에다 집을 지어갖고 위에다만 뭘 덮어갖고 이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움집 같은 집이에요. 그걸 토실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디? 사만에 있었다. 참고만 좀 해두세요. 자, 여기는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천에서 두 번이나 합니다. 5월째, 10월째 두 번이나 합니다. 죽음묘라는 게 조금 시험에 나오지 않는데 그냥 듣고만 마세요. 한일 관계 고대사는 되게 이 물음표가 많거든요. 물론 고고학적으로 볼 때는 경로상으로 볼 때는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으로 이제 전달되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어쨌든 그거를 입증할 만한 뭔가 있어야지 그걸 이제 시원하게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헌 쪽에서는 그게 많이 나와요. 심지어 일본 문헌 쪽에서 많이 나옵니다. 삼국의 문화가 거기로 다 전래됐다는 게 일본 문헌에 그냥 나오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실제 고고학적으로 이제 조금 이 미스테리 같은 게 물음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무덤이라는 게 잘 변하지 않거든요. 무덤은 되게 보수적입니다. 하여튼 일본에서만 나타난 무덤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해갖고요. 이게 전방 후원이라는 겁니다. 옛날 서양 열쇠 구멍 같은 거 보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열쇠 구멍 모양이라고도 하고 전방 후원분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덤이고요. 이 주변에는 해자라는 걸 둘러가갖고 또랑 같은 게 이제 있고요. 이런 무덤 형태가 일본에서 나타나는데 일본만 나타나요. 이게 일본은 되게 거대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다른 지역 어딘가에 있다면은 이 왕들이 묻힌 거겠죠. 일본 왕들의 기원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묘하게 한반도에 나타나요. 한반도에 이 주로 이제 전라도권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라도권에서 나타나는 이 전방 후원부는 이것보다 규모가 좀 작아요. 근데 이 전방 후원분의 기원으로 보이는 무덤 양식이 있는데 그걸 죽음묘라고 해요. 죽음묘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 무덤 주변에 이렇게 또랑을 들었어요. 이게 구가 또랑구입니다. 주는 원주율할 때 주, 둘레란 뜻이고요. 둘레에다 또랑을 두른 무덤이라는 건데 무덤 양식이 같단 말이야. 이 전방 후원이라는 이 양식만 따르지 않았지 양식이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연관관계만 밝혀질 수 있다면은 이 무덤 양식이 어디서 왔는지 이런 걸 또 말해볼 수 있는 중요한 키 역할 같은 걸 합니다. 옛날에 한능검 초기에는 이거 몇 번 나왔었는데 지금은 뭐 아예 안 나올 정도로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만 좀 해두세요. 어쨌든 일본은 충청 전라 지역과 되게 연관이 있다는 걸 기억 좀 해두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구급에는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기 벼르에는 소도라는 게 또 있다. 도망자가 들어가도 돌려보내지 않았다. 여기는 잡으러 가지 못했다라는 거.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자, 이거 두 문자 딸 때는 천신오소 하시면 돼요. 여기는 제천에서 자주 하다 보니까 맨날 그랬나 봐. 천신오소서 맨날 그랬나 봐요. 천신오소서.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두 문자로 끝낼 수 있게 한 줄 두 문자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봅시다. 이 부여는
영은사모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영은사모. 영은사모님이 제일 잘 나갔었어. 만주 한반도 지역에 있었던 최고 1등 국가가 당시는 부여했었단 말이에요. 그 누구다? 영은사모가 만들었었던 국가다. 영은사모. 영은사모. 잘 기억 좀 해두세요. 사출동, 부여 사주모까지 사하시면 되고요. 자, 고구려는 싸움을 잘하니까 맨날 부수고 다녔어. 조동국 부서 하시면 됩니다. 조동국 부서. 조의선인, 동맹 국동대열, 부경 서욱제, 조동국 부서 하시면 되고요. 자, 옥저는 고구려가 와서 맨날 조공을 뜯어하니까 제발 가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민두가삼 하시면 됩니다. 민두가삼. 민며느리제 두벌묶기, 가족공동묘 읍군삼로라는 게 있었다. 이 읍군삼로는 공통점이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동해 단가반 청무. 자, 삼하는 천신오소. 천신오소서. 동해는 단과반 책무. 삼하는 천신오소.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